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동 중에 말이 잘 안 통할 텐데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트럼프는 애써 태어난 척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지만 반미를 모색하는 거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먼저 특검 수사 상황과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에 처음으로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글쎄요. 박원석 의원님. 탄핵 심판 때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입장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거든요.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명령 지시를 받고 실행했던 그런 이제 군 간부들, 군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인들이 여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뭐 군 경력을 망치고 심각한 어쨌든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 명령을 내렸던 거를 다 부인하고 책임을 오히려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뭐 군에 대한 수사, 뭐 탄압을 멈춰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뜬금없고요.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이제 와서 뭐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래서 잘 뭐 맥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저런 식의 언급을 하는 거는 최근 상황에서의 어떤 뭐 여론 이런 걸 의식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 뭐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과거에 이제 이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기소돼 있는 뭐 특전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등등에서 여러 군 그 장성들이 다 어쨌든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서 이 계엄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좀 뜬금없는 얘기 예. 들립니다. 그러면 지난 탄핵 변론에서 5차 변론, 6차 변론 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정광재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일단 최근에 여론 흐름이 바뀌는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특검 수사도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메시지들을 내는 것이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충분히 늦었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약간의 만시지탄적인 느낌도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1월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었을 때 본인이 체포되는 상황이니
그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군경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 그때 한 1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 다 풀어줘라라고 했다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 1월 생각합니다. 그쯤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글쎄 뭐 그분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가족이라면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은 굉장히 원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육군 참모총장도 되고 특전사령관도 됐었던 장성도 분들이 되고. 예.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 감정이 어떨까요? 예. 이경민 변호사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일반 피의자 비교하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일반 피의자는 이런 식의 메시지 잘 못 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판에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이거를 이제 재판 법정 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법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진짜 만약에 이 메시지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여기서 말하는 뭐 다른 군인들에 대한 수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내란 특검에서도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행동이 없이 저런 이제 메시지만 낸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영향이 있는 행동으로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씨가 가깝죠. 서정옥 변호사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재구속이 된 이후엔 처음이에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낸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인식은 계엄 자체가 내란이 안 된다. 예. 이런 이제 인식인데 따라서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만약에 내란이 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나의 명을 따른 군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게 그 내가 다 책임을 안고 가겠다. 예. 이제 여보세요? 현재 조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변호사님 들리시나요? 그러면 잠시 뒤에 좀 연결을 해볼까? 지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 계엄 관련한 재판을 정치적인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됐나요? 그러면은 이 내용까지 보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국민의힘 여론이 바뀐 거를 지적을 해주셨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이요. 계속해서 면회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인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신청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허가가 났으면은 같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어서 보고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계속 좀 하시죠. 아까 못하던 얘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계엄이 내란이 안 된다. 예. 모두 다 책임이 없다. 이게 기본 인식이고 예. 다만 이제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내란이 된다 하더라도 예. 밑에 부하 군인들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예. 명을 따른 군인들은 선처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검찰 수사나 재판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재판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어차피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특검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발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정치적으로 이제 그 내는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메시지의 배경이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약간 조금 뭐 고무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에서 그 미치광이 잭 스미스 이야기를 하고 예. 특검의 그 무리한 수사 압수수색이나 종교 탄압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오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협상용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걸 쉽게 오해할 게 아니고 다 이게 직접 종교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 다 직접 소통이 되거든요. 누구랑이요?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요. 세계적인 예. 종교 목사님들이고 예. 또 오상 기재는 이제 미군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국무부에 예. 대각관하고 따라서 이 오해라는 거는 그냥 협상용으로 한 거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혁명 뭐 이런 표현을 그러면은 그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이나 예. 어제 그 IMS 모빌리티 영장이 3명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효과다. 트럼프가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래요? 이렇게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요거는 이제 분석인 거죠, 서 변호사님이 추정해 보는.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예. 뭐 우리 우파 유튜브 봐도 영장 기각은 전부 트럼프 효과다. 예. 이렇게 다 이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하느냐 마냐인데 이 소식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상당히 뭐 아주 이제 그 경로를 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 강력하게 대응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형사 고발부터 예. 지금 오히려 저는 어떻게 제안했냐면 그 유엔의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백악관까지도 이걸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변호인 측에 요청한 적도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모든 고발이나 고소고발 지금 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논란이 있을 때 대리인단에서 공개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그 인권 탄압을 위해서 이제 공개하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예. 근데 이번에 열람만 하고 19초짜리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뭐 지금도 이제 그 신동우 의원처럼 저도 그렇지만 전체를 다 공개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자는 의견도 있고, 예. 또 이제 그래서는 이게 국격이 떨어지니까 19초짜리 그것만 고소하자. 예. 이렇게 지금 양론이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다는 거네요. 지금 제 입장도 이제 그 전체를 차라리 공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되면 대통령께 뭐 크게 불리한 게 없다. 예. 다른 내용에서 예.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부분은 그 십몇 초짜리 유출된 그 부분에 격려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하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찔끔찔끔 계속 외국에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격려를 한 거죠. 예. 또 하나의 저희 취재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이 3억이 넘었다고 해요. 뭐 서 변호사님도 좀 보탰겠죠? 저는 이게 뭐 대통령께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영치금이 이미 그 한도는 400밖에 안 되고요. 예. 지지자들이 그 3억이 왔지만 그 변호사비나 치료비로 많이 써 있습니다. 예. 뭐 따라서 이게 제가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너무 직접 엮이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영치금 명단이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김건희에서도 50만 원 보내고 강릉의 사업가가 200만 원 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를 한다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이게 제가 얼마 냈을 때 또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 변호사님 그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감각이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좀 의외인데 이게 어떤 자세 왜 이런 평가를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주관적 평가인데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다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그 대통령이 너무 이게 우쪽으로 소위 거구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우쪽으로 다가가는 것에서 이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중도 쪽으로 나가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당은? 예. 그 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판단을 대통령이 자꾸 우쪽으로 갈 때
김건희 여사는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제 김 여사의 통화 상대가 좌파 쪽 인물이 많다. 좌파 쪽 인물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인물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가 공개됐던 분 보면 진중권 교수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분이 통화한 것도 공개된 게 있고 예. 또 서울의 소리 뭐 이명수 기자는 이분들 다 이게 진보 진영이거든요. 예. 실제 보수 진영 인사하고 이게 통화가 공개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접촉했던 게 진보 진영의 인사들하고 이게 통화 내역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통화 녹취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정치에서 서 변호사님도 뭐 정치권 잘 아실 텐데 중도로 가야 된다는 건 좀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정치가 뛰어나다는 게 중도의 넓은 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한번 여쭤볼게요. KBS 보도 보면은 김 여사가 그 나토 목걸이 받은 거 인정했다. 특검 수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일단 예. 이게 맞다고 보면 왜 갑자기 인정을 한 걸까요? 뭐 김건희 여사 입장은 이제 그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자. 예.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진실인 거는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토 목걸이는 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다 이미 자수서를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게 어제 그 사이 박성근 검사하고 다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이게 이제 그 사이 박성근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거든요. 예. 이런 이제 인사 문제 뇌물하고는 무관하다. 그냥 이제 그 당선 선물일 뿐이다. 따라서 예. 이게 법리적으로 다투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법리적으로 다투는 거와 별개로 애초에 해명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 점은 이제 뭐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사람의 그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부인하다가도 예. 이제 증거가 있으면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한 거고요. 예. 뭐 지금이라도 이게 그 법리적으로 저는 총리실 비서실장하고 이 대가 관계는 아무리 봐도 안 맞거든요. 예. 그때 그 비서실장 될 때도 너무 낮은 지위로 갔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을 한번 이게 그 뇌물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또 특히 대통령은 전혀 인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럼 현재 입장은 받기는 받았지만 그게 청탁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몰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알아야 공무원이 뇌물이 되고 공범이 됐잖아요. 예. 윤 전 따라서 대통령 이제 몰랐다. 예,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 특검 공소장 보면은 김 여사를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이렇게 한 예. 뭐 의도는 뭐 서 변호사님 법률가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야만 이게 대통령하고 전부 공범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잖아요. 예. 정치자금법도 정치인만 되거든요. 명태균 여론조사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정치 공동체로 특검을 엮어서 이게 공동정범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뭐 저희는 이제 그 정치 공동체가 아니다. 옛날에 경제 공동체처럼 물론 이제 그 부인으로 여러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대통령과 그런 걸 이게 상의하거나 뭐 여론조사나 선물 이런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서 변호사님이 김 여사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좀 연결시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둘만의 또 우리가 내밀한 문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이게 입증 책임은 특검이 지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서로에게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을 이게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예.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가 뭐 변호인 접견은 하루에 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변호인들은 뭐 여러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하고 전혀 전략이 틀립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제 보이콧 전략이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서 싸운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변호인들이 충분히 접견을 예. 하루에 몇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뭐
해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계속 저희가 하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면회 얘기인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지금 다 가족이나 변호인제하고 면회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면회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뭐 기소 전에 가족이라든지 뭐 이 변호인 접견 말고는 제한을 했었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접견이 이제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나서 이게 풀렸는지 여부는 사실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 접견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일반 접견 말고 특별 접견,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특별 접견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아마 막혀서 그게 불허가 돼서 아마 본인이 지금 다시 이제 뭐 접견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일반 접견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일반 접견도 만약에 막아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특별 접견도 지금 뭐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광재 대변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말에? 그런데 그 본인이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면회를 가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분명하게. 그리고 당선이 됐을 때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는 것은 저는 언제든 뭐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것과 그래도 지도부 이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가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위험을 장동혁 대표가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얘기하기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장동혁 대표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는 순간 상당한 여론의 역풍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거를 장동혁 대표도 알고 있을까요? 최근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라진 모습이고, 어느 자리에선가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 결국에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박 의원 뭐 처음에 분석,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열기가 좀 이어져서 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실제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글쎄 뭐 오늘도 그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갈 거고 전당대회 때 약속을 지키겠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당장에 뭐 면회를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이른 시기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다면 그건 결국 윤호 개인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커질 거예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 때 약속은 지키겠다고 이 지지자들에게 얘기해놓고 좀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죠. 면회를 신청한 것도, 또 접견 신청이 거부된 이후에 뭐 장동혁 대표도 관심이 있고 아마 허가됐더라면 같이 갔을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도, 그다음에 다시 이게 그 거부될 걸 알면서 재신청한 것도 일종의 다 이제 지지자들을 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의 그런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은 포지션에 서 있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한길 씨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두 사람 다 받았고, 때문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언행이 당에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무슨 방송에 나가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부정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심지어는 헌재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식의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고 윤어게인당이구나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른 뒤에도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런 언행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해서 뭔가 뭐 제재를 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면 어쨌든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그 지지층의 기대나 바람도 있지만 예.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당의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 민심 이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내놨던 메시지 그대로 하긴 어려울 거다. 다만 이게 이제 딜레마는 될 수 있어요. 계속 지지층에서는 청구서가 날라올 거고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은 바로 압박할 이제 수도 있죠. 바로 자기하고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한편으로 관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도 이제 변화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이 중심을 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볼 텐데 그 이른바 나토 목걸이 모조품이라고 했던 이 목걸이 관련해서 수사 상황이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요.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 등이 검찰의 특검에 조사받았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임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이 목걸이가 김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안 받았다. 그러니까 판사가 유일하게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죠.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해서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목걸이인데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서정욱 변호사는 받은 건 인정하고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 바꿨을까요, 진술을? 그러니까 지금 자수서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물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계속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재질이 안 좋고 나중에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을 때 형량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아마 전략을 짜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받은 건 맞는데 아마 이게 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없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 수재도 아니다. 아마 예. 이런 쪽으로 그냥 단순한 선물용 뿐이었다. 그러니까 인사 대가의 청탁이 아니었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갖고 가려고. 그리고 또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몰랐다고 그런 점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물건이 당연히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액에 따라서는 만약에 1억 원 이상의 그 물건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형량이 아주 높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아마 이제 그거는 최대한 막으려고 지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어쨌든 이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통일교도 그렇고 이제 뭐 서희건설 측에서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확인을 할 그런 방법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해서 이제 불복을 한 거거든요. 이제 불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도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뭐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뇌물수수의 공범도 아니고 예.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변호 전략인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애초에 이걸 처음에는 빌렸다고 얘기했다가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다가 모친 선물이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는 실제 법원이 판단하는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 것도 예. 이 목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딱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김 여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재판에 와서도 만약 한사코 이제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아마 이제 높은 형량이 찍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다른 진술, 그러니까 예. 이제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아니라 다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부여를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이제 판단은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지금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와드릴 것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위 자리 알아봐 달라 했고 총리실 권유에 부탁이 통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진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저런 방어 전략이 저는 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일단 서희건설 이 회장 그 자수서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한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다가 그 한덕수 총리가 비서실장 임명 배경을 두고서 아무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박성근 검사를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던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인사권자가 그걸 이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고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이걸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는 이게 대가성 없는 그냥 선물이었다 이 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일체 수사, 재판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정범으로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뇌물죄 공범이 본인 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알선수재 혐의도 부인하겠다라는 예. 것 같은데 근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백이 있고 뭐 실물이 있고 게다가 이봉관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로치하고 이제 귀걸이 두 그걸 개는 주면서 받았다고 그랬죠. 예, 목걸이하고 이제 브로치는 받은 거고 귀걸이는 안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자수서에도 나와요. 근데 그 귀걸이하고 브로치를 주면서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와줄 게 없냐는 언질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뚜렷하고 김건희 씨는 뭐 결정적인 윤 전 대통령과 내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냐. 예.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그거는 저는 입증 가능할 거라고 예. 보고 어쨌든 이게 이제 단순한 선물로 무슨 6천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에다가 뭐 3천 몇백만 원짜리 브로치를 주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 사람은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은 사람은 선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을 이제 저울에 놓고 신빙성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당연히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준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진술이 지금 특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이제 계속 부인하게 되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도 진술이 이렇게 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서희건설 회장 입장에서는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안 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줬다라고 한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본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회장이 이렇게 진술의 그런 신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예. 당연히 이제 준 사람 측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정광재도 지금 예. 또 김건희 여사 공소장을 보면 통일교 측에서 갖다는 샤넬백 그 문제 샤넬백을 일단 받고 김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김 여사가 얘기를 했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받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 사람은 준 사실이 있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인사청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목적의 선물로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을 그러는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들은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검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일교로부터 받은 선물이 전달된 정황 증거.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처남이 그 김건희 여사의 사택으로 바로 다음 날 그 차량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있는 특검에 비해서 지금 뭐 아무리 김건희 여사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연 법원에서 얼마나 신빙성을 인정해 줄 거냐. 저는 제가 변호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라고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낙마한 인물인데 이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본인의 뭐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봤을 때 뭐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수임을 뭐 거절을 할 그런 명분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임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는 변호사 부분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은 이제 또 변호사의 또 직업 윤리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민정수석 자리에까지 임명이 됐다가 낙마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변호인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변호사가 이렇게 사건을 맡아서 수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공정업계인 변호사 업계에 계셔갖고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물론 뭐 이 얘기를 지금 현재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선비는 굶어도 빌어먹지 않고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지금 굶어 죽을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건 수임을 누가 요청이 왔을 때도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때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중책을 맡겼던 이재명 대통령과 또는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왜 그걸 받아들였어야 했는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건전한 상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변호사들은 돈만 되면 그럼 뭐든지 다 받는 거야? 이렇게 사건 수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도 웃으시는데 뭐 더 할 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변호사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은 이제 뭐 변호사 이전에 또 이제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또 이제 임명이 됐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이제 본인의 그런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좀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뭐 어쨌든 부적절하고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5일 만에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어쨌든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고 그거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계획 여기 동의를 해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일하겠다고 참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낙마를 하고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변호사라는 어쨌든 일종의 직업 활동의 일환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변론을 맡는다고는 합니다만 현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핵심 피의자로 된 그런 그 통일교 총재를 변호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미 뭐 특검을 방문해가지고 특검보를 만나서 변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두고두고 이 처신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꾸로 저런 분을 굳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미 뭐 지나간 인사고 낭만 분이긴 합니다만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리고 정부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대통령실이 이제 면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가 조금 논란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 전환기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압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이분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연결시키는 드리겠습니다. 것은 심하다는 좀 전에 일이라고 그 PPT 생각합니다. 보셨듯이 지금 지방선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제 임기를 채우면 제가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고 임기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가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의 본심은 나 임기 방통위원장 임기를 채우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쫓겨나면 선거 출마하겠다. 그걸 정치적 자산 삼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본인 의사가 일정하게는 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준숙 위원장이 2026년 8월까지 자리를 지키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방통위 관련된 논란이 그동안에도 컸고 본인이 또 수사를 받는 것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과연 이준숙 위원장이 계속 저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이 현 정부 시책에 맞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몸값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이제 본심을 좀 드러내는 발언을 한 거죠. 자기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를 못한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정부가 나를 쫓아낸다면 그걸 나는 발판 삼아서 지방선거 출마하겠다.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전원길 씨가 이제 그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를 일정하게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저분이 지방선거 출마하건 말건 어쨌든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거는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대구시장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환기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구시장 선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하셔야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제 선배님입니다. 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 하거든요. 저는 공천 같은 안 받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저는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우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랍니다. 그러면 정관재 대변인 정치적 박해 이런 거를 당한 걸로 해서 면직이 되면은 그게 보수 지지층에게 좀 소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건가요? 이미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충분히 그런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민주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갈 때마다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거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키워주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름 휴가 관련해서도 그 방통위원장이 여름 휴가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런데도 여름 휴가를 가네 마네 이런 식으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수의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원을 대체하는 기구로 만들고 그렇게 돼서 자동적으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정치의 길로 입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2년에 그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마 우리 당에서 컷오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구시장 자리라는 게 일단 우리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확실한 지역인데 지금 전환길 강사나 아니면 이준숙 위원장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돼서 체급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경선을 할 텐데 그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몸집을 키워준다고 하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글쎄요, 몸집 키워준다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는 보지 않을. 그러니까 이진숙 예. 방통위원장이 무슨 뭐 보수의 뭐 전사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에 들리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분이 그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에 맞지 않는 분인데다가 본인이 오히려 그런 논란을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네. 보여요. 그 대통령과의 회의 자리에서 일종의 도발적인 그런 발언들도 하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위상을 만들려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저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면직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면직해야 된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그 진영 내부에서 뭔가 이제 주가가 올라서 뭐 대구시장 출마를 하건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자산이 돼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한들 과연 그게 과연 그 정당한 것이며 올바른 것이냐 내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때문에 뭐 이준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언행으로 봤을 때 본인의 향후에 예. 그 경로를 진로를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내밀고 내 목을 쳐달라 이러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저 위치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면직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뒤에 그분이 그걸 자산 삼아서 정치를 하건 말건 예. 그건 본인의 개인의 자유의 영역인데 그게 뭐 지금 여당이나 혹은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체급이나 그런 인사가 아니다.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든 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당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청사가 방통위가 이제 과천 청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응원환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원환의 문구 중에는 윤딸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길가에 화환들이 서 있는데 정광재 대표 이런 화환 보면은 뭐 과거에 오버랩 되는 장면들이 있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게 됐잖아요. 예.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과거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뭐 그 미치지 못한 것보다 더하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직권면직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직권면직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법적 구제 절차를 받을 겁니다. 예. 근데 법적 구제 절차 가운데 가처분 소송이라도 인용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좋은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새겨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에 전현희 국가원익위원장 네, 논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전현희 국가원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뭐 출근을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더니 전현희 국가원익위원장 당시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임기 마치고요. 그런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총선 나와서 당선됐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칠수록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서적으로 일단 약자에 대한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약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기관장들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가해지면 그걸 버티고 그리고 그 진영에서 좀 부각이 되고 이런 패턴 신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패턴하고 이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달라요?
예.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할 때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중간층 여론까지도 일정하게는 소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진영 내에서 그냥 골방의 영웅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직권 면직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근거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전현희 위원장 사례하고 다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그런 면직 요구를 받았던 게 아니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그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대통령 그 집권 여당이 무리하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를 밀어내 가지고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동의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관장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준석 위원장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건 자초한 문제고 방통위 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통위 기능이 지금 마비돼 있고 위원장은 저렇게 매일매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무정부 상태를 그 자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로 인해서 골방의 영웅이 돼가지고 대구시장에 나오건 말건 그거는 이준석 위원장 개인의 선택이고 그 국민의힘의 사정이지 그걸 지금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김의원 의원, 민주당 김의원 의원 출연했을 때 이 얘기를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입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통위원장만 있고 방통위원 4명이 모두 다 공석이에요.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기관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있고요. 여야 몫이 있어요. 이것을 복원하면 그 자리에서 5명으로 구성되잖아요. 합의제 기구니까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방통위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구를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아마 합법적으로 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인물, 또 이진숙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인물.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환기 씨에 대해서. 전환기 씨를 내쳐도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정광재 대변인도? 누군가를 내치는 이 뺄셈의 정치보다는 그 사람까지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데려오는 그런 덧셈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훈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얻는 것이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전환길 씨라는 분이 저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부터 본인한테 공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언사를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배경은 결국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지금 대표가 된 장동혁 의원이고 다른 중진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면 전환길 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결국 이 극우 강성 유튜브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정치에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깊이 빠져 있고 그런 이제 극우 강성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윤어게인이고 이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주장인데 거기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환길 씨를 여전히 붙잡고 뭔가 당내 정치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가 계속되는 한 여기서 멀어지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당의 확장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전환기를 내쳐야 된다. 그게 일종의 이제 상징적 선언이죠. 그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단호히 선을 긋고 다른 길을 가겠다. 근데 그걸 못한다면 여전히 한쪽 발은 거기에 담그고서 당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오전 중국 전승절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가림 호소대 교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일부 생중계가 되기도 했고요. 그 입장하는 것부터 막루에 서고 무기들이 공개되는 것까지 쭉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조 의원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이례적이거나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셨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26개 국가인데 북한이 26개 국가 중에 국위로 보면 거의 끝일 거거든요. 예. 근데 우푸틴 좌정은이잖아요. 그렇죠. 의전 서열은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또 하나는 처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천안문 성루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담소하는 모습이 처음 잡혔거든요. 예, 첫 장면이. 예. 저게 우연히 잡힐 리가 없거든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죠. 중국 언론 특성상. 기획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지극정성 시진핑 주석의 배려. 물론 정치적 수사죠. 보면은 지금 저기서도 지금 담소를 하거든요. 저분이 예. 새 정상이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영어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통역이 붙었을 겁니다. 예. 영어였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통역이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좀 멀리 있기도 있으면 하고. 그러면 저거는 제스처예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알아듣는 척하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간단한 영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정 교수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경우는 통역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쇼라는 이미 단어를 붙이는 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로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냐는 건데 의전 얘기하셨는데 정 교수님께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서열 5위 인사가 나갔고 저 행사장에 입장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다른 정상들과는 다른 포즈를 취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중국이 어떤 의도가 연출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선전선동에 아주 주력을 하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착한 그 기차역 안에서도 직접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열 5위가 갔다라는 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잘치가 가가지고선 그게 서기처의 서기 1석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위급이 갔고 그 옆에는 또 외교부장인 왕이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보내주고 싶은 시그널이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데가 있고 북한 측에서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러한 쇼가 연출이 된 거고 이런 예. 쇼는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뭐 근육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근육쇼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보통의 경우면 왕이 외교부장이 나가는 거죠? 네, 외교부장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의전 담당관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이라고 불리는 옷이 아니고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저렇게. 이것도 시진핑 주석은 배려해서 일부러 양복을 입고 갔을까요? 저기서 양복을 안 입은 건 시 주석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양복 입었습니다. 양복이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사실 지금 보여주기 말했는데 모든 보여주기 선전선동의 귀재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지금 저기가
김정은 정권의 최초의 다자무대거든요.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 보통 국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조직.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할 때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조직의 그 직함은 없거든요. 일반 국가에는. 그러니까 그걸 국무위원회 내가 그걸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분명히 국제무대고 보편적인 국제 언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코드에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상국가 이미지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예.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간 걸로 보이죠. 그 사진이 찍혔는데 원래 국정원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봤었는데 사실로는 이제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딸 주애가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포착된 장면은 열차에서 내리는 저 장면 하나입니다. 일단은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번에 주애까지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리설주가 있잖아요. 예. 부인이. 그런데 이미 김주애는 외교무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어요. 올해 5월 9일 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김 위원장이 가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김주애가 갔거든요. 그건 리설주가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러시아를 접견하는 외교무대에서도 김주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3살짜리가 그 자리에 갈 이유, 놀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국제무대에 김주애는 데뷔를 했고 엄마가 갈 자리를 본인이 갔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포스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김주애가 갔을 거다. 왜냐, 리설주가 가면 이 그림이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김주애가 갔는데 천안문 막루에는 왜 못 올라갔느냐. 일단 포스트레이드가 아니에요. 두 번째, 13살짜리가 거기 있는 포스트레이드라고 격이 안 맞죠. 세 번째는 김주애가 막루에 올라가면 모든 외신들은 시진핑을 안 잡고 김주애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시진핑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러면 왜 데리고 갔느냐? 놀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얘기는 중국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책봉식 뭐 인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국을 계기로 전 세계에 얘는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리셉션까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리셉션에는 포스트레이디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주애는 아마 갈라쇼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만 가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몇 군데 들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따라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의도적으로 데리고 갔고 그 얘기는 이미 국제무대에 국내에서는 얼굴을 보였고 이제 완전히 공식화하는 거다. 후계자로서. 그렇죠. 엄마는 왜 안 갔느냐. 엄마가 가면 주애가 딸이 돼버리거든요. 후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주애는 후계자 공식 책봉은 안 됐지만 확실하게 후계자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수행원이 정상회담의 수행원 다 조율하죠. 중국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주애가 오는 거를 허락하거나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 노력은 트럼프 1기 때 나왔고요. 그때 퍼스트 레디를 대동하고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악의 축의 일부분의 대표자라고 판단이 됐지만 보통 사람이구나. 그리고 국제사회의 사람이 정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지의 쇄신, 능력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거는 좀 권력에 대한 어떤 계승이라든지 후계 구도에 대한 어떤
선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대내적으로는 어떤 친민 그리고 이렇게 평화 그리고 발전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같은 성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후계 구도와도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 보게 되면 아마 중국은 권력 세습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으로 나온 것이 신의 혁명이고 그렇죠. 공산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거기에 북한 자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겠다라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그러면 봅니다. 그런 분위기 정서가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주애가 막루에 올라간다거나 공개석상에 이렇게 다니면은 외신들도 당연히 이 사진 한 장으로 외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시선이 쏠리는 게 중국 쪽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해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거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잔치는 뭐 김정은이가 왔든 푸틴이 왔든 분명한 건 시진핑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와 좀 달라진 형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원로들이 시진핑의 좌측에 섰는데 이번에는 원로들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과 푸틴이 양옆을 이제 쓰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됐는데 이런 것도 시진핑에 대한 어떤 권력 강화, 특히 27년, 29년도는 90주년이 됩니다. 건국 90주년. 예. 예, 그리고 27년에는 재임의 또 계기가 있거든요.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나의 어떤 뭐 권력 누설술, 아니면은 힘이 빠진 시진핑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지우는 그런 이미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주애를 약간 노출시키면서 시 주석의 이른바 면도 세워줄 수 있는 거를 기획을 했었겠네요. 그러니까 조건이었을 거예요. 김주애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김정은을 띄워주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예. 왜냐 북러 밀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서 북한이 너무 멀어졌거든요. 예. 두 번째, 저 그림의 숨은 그림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그림은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 김정은이 4번을 중국 가거든요. 초반기엔 무려 3개월에 3번 갑니다. 예. 그게 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가 있어요. 2018년 3월에 갔죠. 4.27 판문점 회담하고 5월에 갑니다. 그럼 이제 4.27 판문점 회담 설명도 하지만 그 다음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6.12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중국을 또 갑니다. 예.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1월에 가요, 중국을. 그럼 모든 게 북미 정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북러 밀착으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 트럼프까지 만나면 이건 시진핑 주석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을 당겨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손을 내밀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갈게 내 몸값 올리면서 가면서 예. 김주애의 동반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사실 저게 데리고 가는 건 시 주석으로서는 정가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분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시선을 뺏기거든요, 저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건이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받았을 거다. 그것이 이번에 전승절에 모인 정상들 숨은 승리자는 북한이라는 게 그런 이유. 그럼요. 이번은 북한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전략적인,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게 한 말씀만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길래 이제 시 주석 실각설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네, 이미 끝난 사실이 될 때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퍼날랐는데 애초에 좀 근거가 없었죠. 네, 원래 중국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83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중국에 데려갔다고 해요. 네.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마치 후계자가 있으면 중국에 이런 뭐 허락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관행인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중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45년에 9월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4.13 지배하기 시작하죠. 군정을, 소련 군정. 근데 마오쩌둥은 49년에 중국을 공산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라라는 체제를 가진 김일성이 훨씬 우위에 있죠. 마오쩌둥이 동북전쟁 연변에서 장제스 군대하고 싸워서 힘들 때 김일성 정권이 소총을 그 당시 무려 2만 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을 불러다가 모두 치료해서 보내주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마오쩌둥 군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아니었으면 마오쩌둥은 없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도와줘도 고맙단 말 안 합니다. 그냥 받아먹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리고 항상 뭐 중국에게 뭐 무슨 머리를 숙인다, 책봉식을 받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내 후계자야. 예. 그런 거지. 가서 뭐 이게 뭐 옛날 그 조선시대처럼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 이번을 계기로 중국이라는 그 큰 무대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김주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노린 거지. 가서 뭐 중국의 허락을 받는다. 그건 북중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 교수님 뭐 중국 전문가시고 혹시 다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80년대에 김정일을 데리고 간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세자 책봉식에 대한 확인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지 한 4, 5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북한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또 사회주의권 동구라든지 소련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소련의 지도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리고 동구에서는 어떤 이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의 어떤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마치 무슨 종주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제 조한변 위원님은 후계자로 해석을 하셨는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13살의 소녀거든요.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 이걸 정가에서 중국 정가에서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볼까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스운 일이다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후계 구도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인가는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는다.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그걸 이미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잖아요. 역대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지금 만약 후계자로 된다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좀 빠른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되게 빠르죠. 예. 예를 들면 김정일이 42년생이거든요. 근데 74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 직함을 승계합니다. 32살 때죠. 예. 김정은의 경우에는 84년생이거든요. 2009년에 나서기 시작해서 2010년에 공식 후계자 직함을 받거든요. 9월에. 예. 그러면 2010년이면 26, 7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김주애가 2013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13살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언론에서는 김주애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랑하는, 존귀하신,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표현하죠. 김주애 다음에 붙는 호칭이 없거든요. 예. 김주애 부부장 아니면 김주애 뭐 무슨 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3살짜리 직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김주애 동지는 북한에서 높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뭐 존경하는, 존귀하신, 뭐 따님, 자제분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딜레마죠. 따라갔지만 막루에도 못 올라가는 게 지금 딜레마죠. 그러니까 아주 서두르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정은?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그 정치 문화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피식 웃습니다. 아주 봉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1월에 아까 그림 나왔습니다. 패딩이고 깡쭉깡쭉 어린애가. 근데 지금 2년 거의 이제 2년 반 만에 지금 후계자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단정하고 단정을 입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후계자라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죠. 당연시 여기게. 장기간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전 세계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가능성. 두 번째는 결국 김정은의 유고의 대비. 왜냐, 김정은이 처음에 출연한 게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경색이 터지고 나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국정원이 한 3년 버틸 것 같다 그랬는데 거의 맞췄어요. 그 3년 전에 준비한 건 사실 그 김정일 정권은 사실 선택을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윤리적인 판단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예. 그러면 결국 김정은 본인이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심혈관계로 죽었으니까 예.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자인 김주애를 장기간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본인의 유고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들은 없나? 예.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들은 세울 만한 아들은 있으면 저렇게 무리를 안 하겠죠. 이제 와서 아들이 좀 번듯한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안 하죠. 거다는 말씀이죠. 중국까지 데리고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후계자라고 튀어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정 교수님은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이유는 좀 뭐라고? 자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이미지를 아마 북한 인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로서의 이미지요? 예, 왜냐하면은 김일성은 나라를 세웠지만 김정은은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김정은은 그런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굉장히 대민적이고 친민적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한시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까지도 얼마나 자주 울잖아요, 김정은이가. 또 그리고 친민적인 물론 그게 상당히 격차가 있긴 하지만 뭐 홍수가 나면 홍수 난데 보트도 타고 가고 자동차도 타고 가고 하는 모습들은 과거에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건 예. 그만큼 김정은이가 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김주애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주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나이죠. 왜냐하면 머리도 별로 커지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사물을 보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되려면 지금 뭐 김주애가 민생부터 외교까지 활동 범위는 넓히고 있지만 당직이라든가 군사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해야 그게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직함을 받아야 되고요. 북한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3개의 직함이 필요합니다. 예. 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내각. 이 3개거든요. 군, 당, 정 있죠. 그러면 아마 김정은도 김정일도 당의 직함을 갖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김주애도 아마 조금만 저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어쩌면 10대 후반 정도의 직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당 쪽 직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직함을 가지면 이제 본격적인 후계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그림을 보면 김정은이 나올 때 기차에서 이 김주애가 나오고 최선희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지금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전혀. 조 의원님도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기차에서 나올 때 그 그림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여자가 여기서 그 조 뒤에 4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기 최선희 뒤에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여자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저 인물은 지금 김주애를 담당하는 그 총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현송월도 없고 김혜정도 없거든요. 이게 나오는 순서 의전이 다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분명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막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순서대로 최선희 외무상 뒤에 나갔다는 건 최선희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외교 자리니까요. 예. 외교 자리니까 외무상이 가야죠. 3번째로. 자, 2번째는 뭐냐면은 외무상 사이에 김주애가 껴있다는 얘기는 후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 저 여성은 안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지금 고위직이 아니에요. 그럼 김주애를 담당하는 일종의 의전이거나 아니면 김주애에 특화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저게 지금 현송월이나 김여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안 잡혔죠. 안 잡혔죠. 그러면 지금 김주애의 라인이 새롭게 지금 있다. 지금 저게 최초로 드러난 겁니다. 현송월이냐 김여정이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여성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그러면은 북한 내부 지도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는데요. 지도부 내에서는 김주애 동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김주애가 처음 알려진 게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가서 원산에서 주애를 알아봤다 그랬거든요. 로드먼이 알아봤다면 김정은 측근들도 알아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김정은의 최측근들의 집에는 김주애랑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예. 거기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주자는 주인 주자, 사랑의 자, 예. 모든 사랑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줬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주애에 대해서 각별한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있다면 저러지 않을 거다. 아들이 있어도 정상적이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처음에 깡총깡총 뛰는 애에서 지금은 성인이거든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보여요. 예.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모델 워킹을 하고 박수도 물개 박수를 치고 그러면은 저거는 애의 모습이 아니죠. 저거는 의도적으로 리더십 공부일 가능성이 저 때는 아주 어린 애였거든요. 저게 2022년 11월이거든요. 뭐 그야말로 초등학생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친구처럼 저 때가 엄마랑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안 나오죠. 엄마가 나오면 저 모습이 되거든요. 애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도 이제 안 보였고 김여정 부부장도 리셉션에 참석한 것만 현재 포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릴 때 저 전용열차에서 내릴 때는 모든 언론 외신들이 다 집중하는 순간에는 일단은 같이 내리긴 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 거의 없었죠. 그런 전례도 없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금 북한에서는 길게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박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마오쩌둥 부인 이제 장청이 하려고 시도했다가 네. 실패하고 이제 몰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라는 여성 건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고 자리에 네, 올라가는 거. 일단 사회주의의 역사라는 것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띈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무슨 혁명 동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편안한 그런 환경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남자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좀 예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날 때는 뭐 국가와 국가대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보통은 당국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열 순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조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번째 사람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외교부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은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캐치해내신 거죠. 역시 조 의원님 전문가라서 포착을 하셨네요. 아마 정보당국에서도 이 부분 한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중국 언론 스크리닝 하실 테니까 중국 언론도 주애를 보도하던가요? 그 보도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왔다라는 얘기는 몇 군데에서 보긴 했지만 예. 그것을 뭐 굉장히 포장을 하거나 앞뒤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승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시진핑 주석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China's having a massive military parade that President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attending.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U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No, I don't see that at all, no.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SNS에 쓴 글은 또 달랐어요. 그럼 정 교수님, 시진핑 주석이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 미국을 겨냥한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하느냐였거든요. 이 정도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서 나타났던 객관적인 면면을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가자 지구의 전쟁은 지금 뭐 종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양안 간의 불안 관계도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어떤 충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우려, 평화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거는 뭐 일겸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예.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국제사회에 있어 왔던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그 관행들을
트럼프 정부가 많이 깨면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우방도 없고 적은 더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시진핑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와 그리고 전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초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기 전에 조선중앙TV에서 그 북한군 영상 막 틀고요. 예.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 잘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 대화 나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원래 북한하고 러시아는 친할 이유가 없어요. 북중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의 95%에서 사실상 100%입니다. 예. 2023년 기준으로 98.3%예요. 러시아는 5위권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근데 러우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 북한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움을 있죠. 받고요. 예. 거꾸로 그 갑자기 5,000톤급 구축함을 북한이 진수시켜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흉내지만 공대공 미사일 이거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모두 러시아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양측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최고의 북러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불안은 뭐냐면 이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니까. 그러나 화장실 갈 때랑 다녀올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시기와 전쟁이 끝나면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유럽과는 관계가 안 되고 동방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일본은 북방도서가 있잖아요. 예. 한국이 정확하게 그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걸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알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국제 정세는 냉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중도 그 배경이 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거든요. 열병식 하면 이제 무기가 관심을 풉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무기를 거의 뽐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정 교수께서 여러 가지 둥펑 시리즈 여러 가지 무기도 오늘 나왔어요. 네. 서방이나 미국에서 보기에 가장 위협적이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무기가 있던가요? 상당 부분 다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것이 그냥 뭐 허장성세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상당히 현대전,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 체계로 이행해가고 있다라는 모습에 굉장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뭐 견마 로봇도 나왔고 그리고 레이저 무기도 나왔고 그리고 중국이 군종은 4개로 나눠져 있지만 시진핑이 올해부터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이 연락관계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무기 전시하는데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라든지 뭐 그런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봐둬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9월 4일 날 열병식,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열병식만 관심을 갖는데요. 사실 이 열병식 전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 홍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해군 함정에 대한 그 관함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미국이 바라보는 건 그게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선이고 또 그거 조선과 관련된 방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지금 뭐 오늘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도 상당한 생각을 했겠지만 7월 1일 날도 상당한 뭐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 의원께서 오늘 무기 퍼레이드 어떻게? 예,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비약적으로 현대화됐고요. 그리고 아마 러시아가 주눅들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해양 패권이거든요. 미중은. 예. 그러니까 안티 억세스 에어레디날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미국의 해양 세력을 원거리에서 경멸하는 무기 체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해양 패권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앞마당에서 싸움,
양안 전쟁에서 미국을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화된 무기들을 보여줬다고 보면은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그러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예.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앞서 뭐 인터뷰 보내드렸죠. 속내는 뭐라고 어떻게 짐작하세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세라고 생각을 할 건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은 이제 다 알고는 있죠. 예.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저 장면 그리고 이제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해양 함정의 척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인 스태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죠. 예.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태남만 막루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중러 한미일 이 협력이 좀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